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인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이어진 양측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관측 속에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 변환 여부 등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이어서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 세력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반도처럼 분단시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돈바스 문제를 타협하길 원한다며 중립국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2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지만 낮엔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만남이 한 차례 무산된 뒤 갈등도 있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각각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측에 거듭 가급적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윤 당선인도 국민 걱정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하면서 회동은 성사됐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셔서 아마 협의를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소통 채널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가동되면서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철희 정무수석 대신 유 실장이 배석하는 건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마주 앉는 건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대선 19일 만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남 4시간 전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문제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장기화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며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된 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양측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고는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경제와 안보 같은 국정 문제부터 양측이 이견을 보인 집무실이나 인사권까지 어떤 내용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지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갈등을 반복하다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하지만 각종 국정 과제들이 아예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영향,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두고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그리고 어려운 국민분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북한에서의 도발 문제 등은 어쨌든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말을 아꼈지만 갈등이 표면화됐던 청와대 이전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 계획대로 취임 전 이전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반대에도 윤 당선인이 속도를 내려 하는 2차 추경 조기 추진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서로 이견이 있다면 서로 의견들도 나눠보고 하면서 원만한 그런 정권 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와 맞물려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사면은 애당초 저희들이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장 취임 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신구 권력 갈등 부각이 부담되는 만큼 양측은 각종 의제를 두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추경 편성을 통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현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내비치면서 또 한 번 충돌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2차 비용 50조를 손실보상에 한 43조 정도. 코로나 관련 신속한 추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이 함께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문정부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이 신구 권력 충돌에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누적된 재정 적자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 채무도 250조 원 안팎 늘어서 경제 전체의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인수위 측은 추경 외에 올해 사업비만 34조 원대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 등의 지출 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년간 문정부는 추경을 10번 편성했고 총 규모도 151조 3천억 원으로 횟수와 규모가 역대 최다였습니다.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속한 추경은 불가능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이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시기엔 추경 편성 설계와 책임이 어중간한 만큼 편성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회계연도 1분기가 막 끝난 상황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안을 제출할 정부가 소극적일 때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지가 지금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 차례 미뤘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공약을 두고 인수위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인수위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불과 30분 앞두고 연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아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인수위가 문제 삼은 건 하루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간담회였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거듭 공개 반대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이튿날 인수위는 무례, 분노라는 격한 표현으로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보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 장관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업무보고대로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발을 맞춘 대검찰청 업무보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당일 법무부와 인수위의 의견 차이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수위 간담회 일정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의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간담회 형식으로 인수위와 만납니다. 당초엔 29일로 조율되고 있었지만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힐지는 업무보고와 간담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국정원과 국세청, 식약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인수위 경제 1분과는 오늘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경제 2분과는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산림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외교 안보분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소방청, 법제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회복지분과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전국 민생 투어를 시작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힘들고 어려운 국민께 다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일정이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선거 때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인수위 워크숍에서 말했듯 새 정부 운영에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난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건 왜 생겼는지 선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만간 본격적인 압축 작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를 압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일부 명단을 검증팀에 넘겨서 본격적인 인사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 비서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역순으로 3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해보면 지금 진행돼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보고를 하면 이런 분이 좋겠다. 그러면 그분께 연락을 해서 검증에 응하시겠느냐 여쭤보고 검증에 응하신다 그러면은 검증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낙점을 하시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정부가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 변환 여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된 31만 49명보다 12만 6,154명이 줄었는데 효율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만 명씩 매일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감염을 통해서 이제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감염 전파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으로. 문제는 최근 확산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입니다. 중등도나 입원율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비슷하지만 전파력이 30% 정도 더 높아 위협적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40%를 넘은 데 이어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어 정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론 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독일의 환자가 급증했고 정점을 지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내림세에서 반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포함한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전파를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위중증 환자도 1,2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8%까지 올라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확진되고도 연차를 사용하는 등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 처우와 관련해 제보 19건을 접수했습니다. 11건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격리됐을 때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받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 내에 이 같은 부당 처우가 만연하지만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코로나19 미접종자도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가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줄어들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와이주의 확진자 사망자 수는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후 최근 크게 줄었으며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약 78%로 다른 주를 훨씬 웃돕니다. 네, 북한이 4년 전에 폭파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갱도 내부로 가는 통로를 새로 뚫는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1번에서 4번까지 갱도 가운데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년 전 폭파로 무너진 이 갱도의 입구 쪽을 복구하다가 최근에는 이걸 중단하고 갱도로 들어가는 새 통로를 뚫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폭발 실험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미국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단장으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전 포괄적, 실질적 협의를 위해서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수반이 임무를 부여하는 사절을 일컫는 특사를 보낸단 말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를 방문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 24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보도문을 통해 안보 분야에 대한 영내 모든 국가의 정당한 우려를 고려해
정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국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의 남북한처럼 분단시키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반군 중 하나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референдум, на котором народ выскажет свое абсолютно, реализует свое. 지난 8년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아왔으며 러시아계인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원한다는 것을 주민투표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남북한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군이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무효이고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 지역 친러 주민 보호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이 최근 돈바스 지역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대치 상태인 다른 지역과 달리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에서 반군과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타협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언론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의 하나로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것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제3자에 의해 보장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우크라이나 곳곳에 포위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민들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공 초기 가장 심한 공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시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에서 한 달 넘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한 지하철역. 급하게 들고 나온 옷가지며 이불로 만든 임시 잠자리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젊은 엄마는 젖먹이에게 우유병을 물리고 개구쟁이들은 바닥을 뒹굴며 놀이에 몰두합니다. 폭격을 피해 도망쳐 들어온 지 한 달여. 아이들에겐 이곳의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around 700 people here, maybe a little bit less. During the first days, it went up to 2,000 of people. 역사 플랫폼이 클래식 공연장이 됐습니다. 유명한 하리코우 국제음악제는 전쟁으로 취소됐지만 음악은 여전히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Мы верим в то, что подъ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уха, насыщение культурой наших сердец поможет нам преодолеть все тяготы и лишения этого темного времени. 지루함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핑크래빗으로 분장한 연예인들입니다. 춤추고 떠들고 서로 장난감을 던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Совсем другая атмосфера. Видно, что дети хотят, дети очень активные, прям вот горят желание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И это, конечно, отдачу свою определенную дает. Приятно с таким. 하지만 조금 철이 든 10대 소년은 잃어버린 일상의 평화를 생각하며 금세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Зачем больше всего скучаешь? За школой, за классом, больше всего. YTN 송태엽입니다.
어제 부산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에선 낚시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잿빛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당리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거실 등 주택 내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위치는 거실에서 일단 추정되고요. 거실에 일단 TV랑 에어컨하고 바닥에는 이불 이렇게 있었고요. 경찰은 남편인 70대 남성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검은색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흘 전에도 불이 났던 장소로 진화 작업 이후 쌓여있던 잿더미에서 불씨가 다시 번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배 한 척이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지기도 서쪽 200m 지점에서 3.3톤급 낚싯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낚시 승객 등 8명 모두 섬으로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인근 어선을 이용해 이들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노상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흉기로 손상하고 달아났던 주한미군 20대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 새벽 평택시 신장동 노상에서 차량에 연달아 피해를 입혔다는 112 신고를 받고 20대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신장동 곳곳에서 모두 차량 14대를 등산용 칼로 긁고 편의점 천막을 찢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해서 찾아낸 A씨가 불응하고 도주하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다가 건널목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행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용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업체가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 시립 소각장에 무단 투기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돈을 주고 민간 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시립 소각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만 챙긴 겁니다. 정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자정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내립니다. 처음엔 흰색 종량제 봉투만 버리는 듯하다 갑자기 녹색 봉투를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녹색은 기업에서 내놓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입니다. 주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 생활 쓰레기는 바로 이 녹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용산구 흰색 종량제 주민용 봉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병원 쓰레기 창고에서 녹색 봉투를 100개 정도 담아갑니다. 다음 행선지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같은 봉투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그냥 100리터짜리가 400개 내지 500개가 나오고 하루 종일 저희가 설명이 한 게 대략 톤을 계산하면 한 12톤? 12톤, 13톤 정도. 기업 등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봉투값을 받고 가져온 뒤 민간 처분업체로 보내 돈을 내고 소각 등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반면 시립 소각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곳이라 수거업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사이에 숨겨 몰래 버리면 기업에서 받은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한 10톤 정도, 10톤, 한 13톤 정도가 지금 그 소각장에 가고 있거든요. 예, 한 일주일에. 그 돈만 해도 거의 200만 원 돈
삭감하고. 해당 업체는 용산구 용역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왔기 때문에 시립 소각장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장 폐기물 수거에 활용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만 딱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끼느라고 그 사업장 폐기물 팀에다가 뭐 일반 쓰레기도 맡기고. 업체 대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왜 섞여서 버려졌는지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사업장 봉투도 이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럼 보관하고 보면은 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그 봉투를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쓰고 내놓는 경우도. 서울 용산구 폐기물 관리팀은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를 내고 여러 시공 현장에서 퇴출당한 현대산업개발이 수도권에서는 대형 재건축 사업을 속속 따냈습니다. 1년 넘는 영업정지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 수주라고 불릴 만큼 파격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되풀이된 붕괴 참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주에선 영영 퇴출당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에선 잇따른 수주로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계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적자 수주라는 말이 나올 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무려 92.4%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주변 광운대역, GTX 역세권 재개발 사업까지 맡았다는 후광 효과도 한몫했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현대산업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안서를 딱 받아보니까 고롱하고 천지 차이예요. 앞서 경기도 안양 재건축 사업에서도 경쟁자인 롯데건설에 의문의 일패를 안겼습니다. 붕괴 사고 직후라 보이콧 기류가 거셌던 만큼 더 큰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커진 협상력에 따라 얻는 것도 많아진 셈인데 실현 가능성엔 의문도 제기됩니다. 건설회사들이 저가로 수주한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인상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은 사례들인데 입주자들은 입주 시기에 맞춰 전세 계약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공사비 인상을 인정을 하고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차례 참사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각각 영업정지 1년과 8개월 남짓. 처분 확정 전까진 수주 활동을 막을 수 없어서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는 8월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에 미흡하면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등을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등의 성능 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 지역의 걸프 협력회의, 즉 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GCC 측 간의 4차 FTA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60%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과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한 후 2009년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인 쌀 소비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창고마다 팔지 못한 쌀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깊어가는 수확의 계절,
벼는 노랗게 익어갑니다. 뒤늦은 가을 장마에도 벼 이삭이 연그러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올해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풍년이 예상됩니다. 예상대로 지난해 벼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협 미곡 처리장 창고마다 쌀이 한가득, 도정을 하지 못한 벽시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또 다른 창고도 마찬가지. 쌀 포대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사용했습니다. 창고 안 천장까지 층층이 높게 쌓여있는 이 포대자로 지난 가을 수확한 벼입니다. 원래라면 창고 안이 텅텅 비어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벼농사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93kg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절반에 가까운 56kg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악재입니다. 공공기관 납품이 줄고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쌀 소비를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사서 보관해두는 시장 격리를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는 전국에서 지금 약 한 27만 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7만 톤 갖고는 지금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약 한 40만 톤 이상은 시장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미곡 처리장에 100만 톤이 넘게 쌓여 있는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일 수도 없는 노릇.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올해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예상돼 2013년 도매 가격 급락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한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송아지 추가 입식 자제와 번식용 암소의 도태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평년에 309만 마리보다 15% 많은 355만 5천 마리로 역대 최다 한우 사육 마리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다음 달 1일에 개막합니다. 산과 자연, 환경을 다룬 영화제는 전 세계 42개국 148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영화제 개막 영화는 피트 모티머 감독의 알피니스트 마크 앙드레 르클렉입니다.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폭포를 오르내리는 젊은 등반가의 2년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폐막 영화는 안드레 헤르만과 카트린 밀란 감독의 나이트 포레스트, 두 소년이 산행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연기와 음악이 잘 어우러진 따뜻한 영화입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 수가 예년보다 각각 6편과 4편 늘었습니다. 42개국 148편의 영화가 소개됐는데요. 주요 산악영화제 화제작과 그다음에 올해 베를린 영화제나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영화들도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대 행사도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감독과 관객의 만남과 영화 관련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400대 드론이 군집 비행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영남 알프스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전용 상영관과 야외 상영관을 찾아 영화를 직접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영화제가 되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복합 웰컴 센터의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그런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영남 알프스 자락 복합 웰컴 센터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봄꽃 향연에 맞춰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오늘은 나오실 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껑충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정선과 부여의 가시거리가 12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9도, 서울 2.3도, 대구 3.8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4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관측 속에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 변환 여부 등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인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이어진 양측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4년 전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칠러 세력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반도처럼 분단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돈바스 문제를 타협하길 원한다며 중립국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만 3,8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인 31만 49명보다 12만 6천여 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9만 5,306명, 비수도권에서는 8만 8,589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62만여 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감소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 변환 여부 등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산세에 전 세계 유행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중증도나 입원율은 기존 오미크론과 비슷하지만 전파력이 30% 정도 높은데 국내 점유율이 40%를 넘은 데 이어서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어 정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와 민주당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시에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을 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흔들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가가 국회의 지금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감염자가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5,5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25일에 5,600명보다 소폭 감소한 거지만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상하이와 지린성이 각각 2,000명을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시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단계적 봉쇄와 함께 2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황포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핵산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황포강 동쪽 지역을 오늘 오전부터 나흘 동안 봉쇄한 뒤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4일간 봉쇄하고 전수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걸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지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 차례 무산됐던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19와 안보 위기 같은 국내외 엄중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선인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연락 제안에 대해서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 파장,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동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정과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원활한 인수인계 첫 발을 떼서 국민의 불안을 씻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다시 성사되면서 정권 이양의 물꼬는 텄지만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선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개혁부터 대장동 특검, 또 초대 총리 인준까지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성사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 논란을 겨냥한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이렇듯 정권 이양을 위해 튼 대화의 물꼬가 여야 협치의 계기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쟁점 대부분에서 여야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대선 패배 뒤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 내 완수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가 대표적입니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추가로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또 윤 당선자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서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께서 다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선거 끝났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인수위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법 개정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첫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지명 뒤 펼쳐질 청문정국 역시 뇌관으로 꼽힙니다. 정권 이양을 목전에 두고 양측 모두 전국 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만큼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부처보고 마지막 날 오후에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내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공수처와 간담회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공수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이 다음 달 초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월 4일 국정과제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그때 대략의 얼개가 나올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이전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 조직 개편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정부 개편 전담 팀장에 정해지지 않아서 실무진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엔 일부 핵실험장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는 정황도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복구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신에서도 2018년 폭파했던 갱도 입구를 복구하는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폐쇄됐던 일본 갱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갱도 입구를 폭파한 뒤 방치했는데 올해 들어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갱도가 흩어져 있는데 이번 작업은 3번 갱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 굴착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수소탄 시험까지 마쳤다고 주장한 만큼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을 위한 폭발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대결 광신자이자 화근 덩어리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윤 당선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달 미국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안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미국에 이른 시일 내에 이른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출범 뒤 다른 나라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선 중진이자 미국통 외교관 출신인 박진 의원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조만간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대표단을 미국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과 먼저 정책 협의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미국 정상과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번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 파견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가 아닌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대해선 특사는 국가 수반의 사절이라 당선인이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와 민생을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오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통위 전체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신축 현장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른바 지몬미를 다시 외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에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다음 달 초쯤 무리 없이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엔 당명 변경을 요구하는 등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전향적인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안 대표가 차기 정부 첫 총리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당선인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만큼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의 남북한처럼 분단시키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반군 중 하나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예고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референдум, на котором народ выскажет свое абсолютно, реализует свое. 지난 8년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아왔으며 러시아계인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 연방 편입을 원한다는 것을 주민투표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남북한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군이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무효이고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 지역 친러 주민 보호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이 최근 돈바스 지역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대치 상태인 다른 지역과 달리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에서 반군과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 1000명 이상이 피신한 마리우폴의 극장을 공습했을 당시 임산부와 신생아가 대거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 극장 참사의 생존자인 나디아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산부인과 병원이 파괴되자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마리우폴 극장으로 옮겨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디아 씨는 불행히도 극장 건물 오른편과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졌다며 임산부들의 거처는 건물 오른편에 있었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로 우리 돈 약 821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 차관은 국가 기부 웹사이트에 이날까지 가상화폐로 6,7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며 가상화폐는 우크라이나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어로 된 우길기 광고를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어서 거센 반발이 사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로고도 우길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지난해 10월 일본 외무성이 한국어로 제작해 계정에 올려놓은 우길기 홍보 영상이 광고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길기 문양이 일본 전통 문양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그 예로 청사초롱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로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유튜브 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광고 금지 요청을 하는 등 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봄꽃 축제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며 벚꽃길을 걷는 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나들이 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벚꽃 절정기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공식 축제는 취소됐지만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1.7km 구간의 벚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석촌호수 벚꽃길도 올해는 시간 제한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경남 창원의 진해 군항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봄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의 발길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 강릉 경포 벚꽃길도 올해는 걸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드라이브스루로 차량에 탄 채로만 벚꽃을 감상해야 했지만 올해는 직접 호수변을 걸으며 벚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통제나 엄격한 현장 계도는 없을 전망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 두기 이런 부분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더불어 좀 주의해서 감염병 예방에 다 같이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계룡산 벚꽃축제는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지만 거리 통제는 없습니다. 반면 대전 지역 대표 벚꽃축제인 대청호 벚꽃축제와 경북 경주 벚꽃축제는 비대면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신호용기 등을 토대로 70대 남편이 직접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팔타면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적재되어 있던 플라스틱 등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사흘 전 났던 화재를 마무리한 뒤 쌓여뒀던 잿더미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7대를 동원해 2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서쪽 200m 해상에서 3.3톤급 낚시 여선이 침몰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낚시객 등 8명이 스스로 대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어선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승선원 가운데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어선 침몰로 인한 해양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 같은 인수라는 말이 나왔던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쌍용차 채권단과 노조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더해서 에디슨 측이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서 인수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경남과 전북에 공장을 보유 중인 에디슨 모터스는 2015년에 설립된 전기차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기치를 내걸며 자금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오너십 있는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경영해서 매출 규모로 보면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의 몸집 차이가 워낙 커서 새우가 고래를 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수합병 M&A 대금은 3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 같은 인수에 따른 기업 회생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에디슨 측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의 부채는 공익채권 등 약 1조 원대, 이 가운데 법적 청구가 보장된 회생채권 5,470억 원에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쌍용차와 상거래를 해온 채권단은 발끈했습니다. 변제율이 떼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수선정 절차를 다시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자금력이 없으면은 그걸 안 해야지. 돈 3천억 주고 부채를 하나도 안 갚으면서 이게 한다는 거는 이게 사회 정의에도 안 맞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옥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16만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거든요. 반발하기는 쌍용차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에디슨 측이 지급하기로 한 2차 대여금 200억 원도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인수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컨소시엄 멤버인 자회사 에디슨 EV가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는 코스닥의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이 결정한 인수대금 가운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여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00여억 원을 지난 25일까지 내야 하는데 미납해서 쌍용차가 M&A 계약 해지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한때 인수를 호재로 막대한 주가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에디슨 측은 다음 달 예정인 관계인 집회의 연기와 자금줄의 추가 확보 등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의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회생 드라마의 개봉은 다시 한번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SSG의 김광현이 시범 경기 2번째 등판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기아 양현종도 하나전에 선발 등판해서 5와 3분의 2 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개막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6대6 동점이던 6회 초 마운드를 물려받은 김광현은 첫 타자를 초구 내야 땅볼로 가볍게 잡아낸 뒤 두 번째 타자 오재현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어 불규칙 바운드로 내야 안타를 허용했지만 곧바로 견제구로 잡아내면서 위기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땅볼 2개와 삼진으로 7회에도 3자 범퇴 처리한 김광현은 8회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냈고 예정 투구수 55개보다 훨씬 적은 공 40개를 던지고 교체됐습니다. SSG는 김광현이 물러난 뒤 동점을 허용했지만 9회 말 팀 최고참 김강민의 끝내기 안타로 8대7로 승리했습니다. 기아 양현종은 세 번째 시범 경기 등판 한화전에서 첫 실점했습니다. 터커먼에게 허용한 솔로 홈런 등 장타 4개를 내줬지만 5와 3분의 2 이닝을 삼진 7개를 곁들이면서 2실점으로 막아내 시즌 개막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기아는 9회 한승택의 역전 말루 홈런으로 한화를 8대5로 이겼습니다.
KT는 황재균의 3점 홈런포로 삼성을 누르고 4연승을 달렸고 어수선한 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키움은 NC에 다시 한 점 차로 져 8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14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대구는 3.3도, 울산은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5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만남이 한 차례 무산된 뒤 갈등도 있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백정규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각각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측에 거듭 가급적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윤 당선인도 국민 걱정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하면서 회동은 성사됐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셔서 아마 협의를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소통 채널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가동되면서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철희 정무수석 대신 유 실장이 배석하는 건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마주 앉는 건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대선 19일 만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남 4시간 전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문제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장기화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며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된 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국정원과 국세청, 식약처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인수위 경제 1분과는 오늘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경제 2분과는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산림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외교 안보 분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소방청, 법제처가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회복지분과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전국 민생 투어를 시작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힘들고 어려운 국민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일정이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선거 때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말했듯 새 정부 운영의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난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건 왜 생겼는지 선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만간 본격적인 압축 작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를 압축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일부 명단을 검증팀에 넘겨 본격적인 인사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 비서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역순으로 3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해보면 지금 진행돼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보고를 하면 이분은 이런 분이 좋겠다. 그러면 그분께 연락을 해서 검증에 응하시겠느냐 여쭤보고 검증에 응하신다 그러면은 검증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낙점을 하시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성 17형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서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 변환 여부를 포함해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된 31만 49명보다 12만 6,154명이 줄었는데 효율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40만 명씩 매일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감염을 통해서 이제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감염 전파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으로. 문제는 최근 확산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입니다. 중등도나 입원율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비슷하지만 전파력이 30% 정도 더 높아 위협적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40%를 넘은 데 이어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어 정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독일의 환자가 급증했고 정점을 지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내림세에서 반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포함한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전파를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위중증 환자도 1,2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8%까지 올라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코로나19 미접종자도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가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줄어들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와이주의 확진자 사망자가 수는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후 최근 크게 줄었으며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약 78%로 다른 주를 훨씬 웃돕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시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단계적 봉쇄와 함께 2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황푸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핵산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 지역을 오늘 오전부터 나흘 동안 봉쇄하고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나흘 동안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상하이시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24일 1,582명에 이어 25일 2,269명, 26일 2,6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재개됩니다. 이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과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이번 주 초 터키에서 휴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나토 가입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가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Bundan sonra da devam ettireceğiz ve bütün gayretimiz bu iki lideri bir araya getirmek suretiyle özellikle de bir barış atmosferini oluşturmak. 터키는 양측이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Говорити змістовно, терміново, чесно і заради результату, а не заради того, щоб тягнути час. 러시아 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협상을 통해 휴전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이거나 조만간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전후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 등 현실론을 앞세웠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헌화를 마친 두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에よる核兵器の使用の可能性が現実の問題として懸念されています。Russian troops attack unarmed civilians indiscriminately.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거나 반격할 경우로 제한하는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일본 등 동맹국의 부정적인 입장도 작용했습니다.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위협 앞에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現状と
高い理想、これを同じ時期に比較するということは、それは無理な注文です。現実、厳しい現実の中で国民の命を暮らしを守るために、現実的なしっかりとした対応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전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자 일본은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전략 문서에 선제 공격을 포함한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명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뭐 이렇게 다뤄질 의제들도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까요? 예, 테이블 위에 지금 의제 4가지가 나와 있죠. 예?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건 대선 이후 19일 만이고요. 예.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 됐습니다. 양측은 의제가 없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미 공개된 현안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꼭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아일보가 크게 4개 정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접시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뒀는데요. 예. 첫 번째가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 같은 정권 이양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추경을 포함한 경제와 방역 분야, 또 세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마지막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신문들이 이 정도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외교 안보 현안을 빼면은 뭐 한쪽은 요청을 하고 한쪽은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주제들이다 보니까 예.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독대 오찬이었다가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가 과연 따로 또 이루어질지 그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습을 못 볼 것 같다. 그쵸.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배경도 궁금한데 다음 기사에 그 내용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신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신문은 감사위원 인선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조선일보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했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5일에 감사원이 현 시점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뒤에 얘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실장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고요.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제원 실장에게 다음 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두 사람 모두 다 부산 출신이고 예. 또 오랜 친분이 있다고 이 신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화에서는 뭐 빨리 만나자, 이제 문제될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부산 사투리로 주고받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제대로 실려 있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이 오찬이 아니라 만찬으로 잡힌 것, 또 배석자가 생긴 것 역시도 유영민 실장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래 걸렸던 만큼 이번 회동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뭐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움직임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북한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한 1, 2개월 차이를 두고 진행을 했다는 점도 이런 예.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나오는 갱도 중에서 1번과 2번은 다시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이미 파악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네. 3번과 4번이 언제든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3번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이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 직전이기도 하고요. 또 김일성의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문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을 쐈다라고 발표를 예. 했었는데 이게
화성 15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역시나 파악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엔진 노즐이 4개가 아닌 2개였다는 점, 그리고 일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비슷하게 걸린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15형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짜깁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예. 북한은 그동안 화성 17형의 3차례 성능 시험에서 발사 장면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이런 장면을 분석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북한이 기만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 네, 후유증 관련된 기사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코로나 후유증 관련된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이 이후 수주 동안 원인 모를 숨가쁨이라던가 피로, 두통 같은 또 머리가 멍한 증상 같은 것들을 겪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이 옆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18가지,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제시한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두통도 있고 기침도 있고 생각이나 집중의 어려움, 뭐 발진, 기분 변화, 정말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네요. 네,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원인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예. 이 기사는 문답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풀어냈는데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코로나19를 넘어갔던 사람들도 롱 코비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성인보다 빈도는 낮긴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이 롱 코비드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요. 아직 롱 코비드에 대한 공통된 치료법이나 뭐 치료제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치료제나 치료법이 없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실었군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제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해서 좀 발언한 게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최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한 7, 8개 정도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 대표는 전장연의 시위를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신문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형적인 혐오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 대 이기적인 장애인 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의아하다라는 취지의 글도 있었는데요. 전장현은 이에 대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시위 현장을 찾아서 대신 사과를 드리려 한다면서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서 오해나 혐오가 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서로 상처를 줄 게 아니라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 러시아가 이게 전략을 바꾼 건지 연막 작전인지 뭐 이걸 좀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과연 출구 전략이냐 아니면 연막 작전이냐, 이런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의 공격이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퇴로 마련을 위해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확실하게 손에 넣고 나머지는 발을 빼겠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도의 눈속임이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고 기사에 쓰여 있었는데요. 서방을 교란시키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온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요. 이 러시아군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폴란드 국경 인근 르비우 지역에 미사일 4발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러시아군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점령이다, 이렇게 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스포츠 소식이네요. 네, 팀킴 베이징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데요. 예. 사진은 이제 준결승전 때 모습인데 역시나 언제나처럼 집중력 있는 김은정 선수의 눈빛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팀킴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다소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었는데 예. 그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톡톡히 털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승전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8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상대가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위스 대표 팀 티린초니인데요. 예선을 12전 전승으로 통과를 했고 이 팀킴도 예선에서 5대 8로 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준결승까지 이겼으니까 이번 대회만 해도 이제 13연승 중인 팀인데요. 과연 팀킴이 이 예선에서의 복수전에 성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이제 1시간 정도 후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13연승이면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 좀 작게 실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전 동료죠. 이게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던 기억은 있는데 다시 복귀를 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에릭센 선수인데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친선 경기가 최근에 펼쳐졌습니다. 이날 양팀 팬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건 바로 이 에릭센 선수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6월이었죠. 국가대표 경기 중에 심정지에 빠지면서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바 있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이후에 몸에 심장 충격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최근에 덴마크 대표팀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에릭센이 이번 경기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섰습니다. 양팀 팬은 물론이고요. 상대팀 감독도 환영의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이제 출전하자마자 2분 만에 골까지 넣으면서 또 많은 박수를 더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동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기적과 동화 같은 얘기가 이제 며칠 뒤에 한 번 더 쓰여질 예정입니다. 덴마크가 세르비아와 평가전이 30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펼쳐지는 그 경기장이 바로 에릭센 선수가 심장마비를 겪었던 그 경기장입니다. 과연 이 경기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써내려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다음 경기가 에릭센 선수에게는 또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골까지 넣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 지역에선 낚시 어선이 뒤집혀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잿빛 연기가 자욱한 집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당리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거실 등 주택 내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위치는 거실에서 일단 추정되고요. 거실에 일단 TV랑 에어컨하고 바닥에는 이불 이렇게 있었고요. 경찰은 남편인 70대 남성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검은색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흘 전에도 불이 났던 장소로 진화 작업 이후 쌓여있던 잿더미에서 불씨가 다시 번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에 배 한 척이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지기도 서쪽 200m 지점에서 3.3톤급 낚싯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낚시 승객 등 8명 모두 섬으로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인근 어선을 이용해 이들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20대 미군 병사가 주차된 차량 14대를 흉기로 긁는 등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군 준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붙잡히는 등 주한 미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 시내입니다.
키가 큰 남성이 편의점 앞을 걸어가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천막을 건드리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20대 미군 병사 A씨가 흉기를 들고 천막을 찍고 지나간 겁니다. 여기 요 앞에 편의점에서부터 상가들 있는 데까지 칼을 들고 쭉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라 긁으면서 가는 게 좀 눈에 선명했어요. 저만 딱 보고 있었는데 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거는 신고해야겠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옆면에 크게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도 훼손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을 마구잡이로 긁어댄 겁니다. 피해 차량만 모두 14대에 달합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차주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게 못으로 쫙 긁은 것 같으니까 황당하죠. 뭐 이 차를 갖다가 그리고 집 앞에다가 주차해 놓은 건데 이렇게 긁었다는 자체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A씨를 발견했지만 이내 도주했습니다.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소용이 없자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미군으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미군 준이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미군과 협조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환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산과 자연, 환경을 다룬 영화제는 전 세계 42개국 148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김희철 기자입니다. 영화제 개막 영화는 피트 모티머 감독의 알피니스트 마크 앙드레 르클렉입니다. 높은 봉우리와 가파른 폭포를 오르내리는 젊은 등반가의 2년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폐막 영화는 안드레 헤르만과 카트린 밀란 감독의 나이트 포레스트, 두 소년이 산행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연기와 음악이 잘 어우러진 따뜻한 영화입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 수가 예년보다 각각 6편과 4편 늘었습니다. 42개국 148편의 영화가 소개됐는데요. 주요 산악영화제 화제작과 그다음에 올해 베를린 영화제나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영화들도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대 행사도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감독과 관객의 만남과 영화 관련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400대 드론이 군집 비행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영남 알프스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전용 상영관과 야외 상영관을 찾아 영화를 직접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영화제가 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복합 웰컴 센터의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그런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영남 알프스 자락 복합 웰컴 센터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봄꽃 향연에 맞춰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신생한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검사도 복잡해서 희귀 질환이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신생아 희귀 유전 질환을 일주일 안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드문 희귀 질환. 이 가운데 80% 이상은 특정 유전자가 고장이나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기존의 신생아 희귀 유전 질환 진단에는 혈액을 이용한 대사산물 진단법이 있지만 대상 질병이 70여 종에 불과한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좀 다소 애매하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산물 검사 조기 스크리닝이 끝나도 결국 거기서 의심이 되면 확진을 하려면 결국 유전자 진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 대사산물 진단법은 정확도가 떨어져 여러 차례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량의 혈액으로 신생아의 희귀 유전병을 진단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료 가능한 희귀 유전병 250여 종을 대상으로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도 나옵니다.
특히 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 변이의 발병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희귀 유전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 30만 건과 발병과 무관한 변이 80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인공지능으로 발병 위험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 200명은 전부 다 이제 신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 애들은 희귀 질환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는 신생아들이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저희들 방식으로 15에서 한 20% 정도는 정확한 진단명을 가지고 질환명을 밝혀내는 확진자들입니다. 신생아의 하루는 대략 성인의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질병의 전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은 신생아의 치료와 예후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업체는 신생아 대상 희귀 질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4도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포근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7도, 대전 영하 0.3도, 대구 3.3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4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